안녕하세요. 첫째 아들의 결혼을 앞둔 50대 여자입니다.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참 기대와 대견하다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넘실거리기도 하고 평생 그런 가슴 속에 품었던 애가 커서 본인의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니 싱숭생숭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또 다른 세상 밖으로 떠나보내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아무래도 저와 첫째 아들 사이에는 인연이란 가치 없는 인연이 없음을 알게 해준 만남이 있었기에 더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것 같네요. 저는 20 중반 나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도 까마득하네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가만히 기억을 되짚어 보면 가물가물한 기억이 특정하게 의미가 되는 기억만큼은 마치 방금 일어난 것처럼 선명하다는 게 말이죠. 제가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가던 노인정에서 남편을 처음 봤어요. 저는 이미 그 노인정을 2년 동안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고 남편은 본인 회사 사원들과 함께 왔었죠. 물어보니 회사 신입사원들끼리 봉사 동호회를 만들어서 주말마다 한 곳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도 남편이 혼자 그 노인정에 온 거 아니겠어요? 왜 동호회 사람들과 안 오고 이번 주에도 또 왔는지 의아해서 물었죠. 어? 철호 씨 맞죠? 저번 주에 왔던 회사 동호회 분 아니세요? 왜 이번 주에도 오셨어요? 그것도 혼자서. 아, 생각해보니 이리저리 다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단발적인 만남이 아니라 한 곳에서 어르신 분들이랑 친분을 쌓으면 아무래도 외로운 분들이 덜 외롭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남편은 주말마다 제가 봉사를 하는 노인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와서 어르신들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고 또 뒤에서는 묵묵히 청소 같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 종종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회식도 하고 얼굴을 자주 보는 만큼 친해져서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의 나이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저보다 7살이나 많더라고요. 보기에는 많아봤자 저랑 3살, 4살 정도 차이가 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남편은 든든한 큰오빠처럼 생각하고 의지를 했네요. 근데 그렇게 든든했던 큰오빠 같은 사람이 제 남편이 됐네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저도 어색하긴 했지만 남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곁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알았기에 싫지만은 않았어요. 저희는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전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솔직히 왜 기저귀를 차고 오지 않았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27살에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리디 어린 아이였고 집안 어른을 만난다는 생각에 심각하게 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댁에 도착해서 앉기도 전에 바로 화장실을 찾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정말 식사를 하기 전에도 2번 정도 더 다녀온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저를 위해 상다리가 정말 부서져라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긴장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었죠. 근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다시 주방에 들어가셨다 나오시더니 제 앞에 하얀 죽을 놔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연 양이 속이 탈이 난 것 같아서 급하게 죽 좀 썼어요. 혹시 속에 탈 났으면 눈치 보면서 다른 음식 먹을 필요 없어. 그러게. 우리 며느리가 아까부터 제대로 먹질 못하네. 속이 안 좋아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뭐 긴장할 게 뭐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 다 지연 양 좋아하는 사람들 뿐인데 음식은 내가 나중에 갈 때 따로 챙겨줄 테니까 속 아프면 지금은 죽 먹고 속이라도 든든하게 해요. 어? 제 상태를 유심히 보셨는지 시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또 챙겨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이 나를 예뻐해 주실까 놀라울 만큼 잘해 주셨어요. 또 그 첫 만남 이후에도
종종 저를 불러서 반찬을 챙겨주시고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혼자 사는데 불편한 건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완도라서 거기서 오래 횟집을 운영하신 부모님이나 동생도 다 고향에 있었거든요.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와서 혼자 산지 오래된 제게 그런 관심은 가뭄의 단비, 오랫동안 바라왔던 다정한 온기였죠.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합가를 해서 사는 게 어떻겠냐는 남편의 제안에 바로 응할 수도 있었네요. 남편과 결혼할 때는 저도 나이가 어려서 모아둔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에 고시 공부를 오래 하다가 몇 번 시험에 낙방을 해서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저를 만났을 당시에는 입사한 지 1년도 안 지난 신입이었죠. 그러니 모아둔 돈이 저만큼이나 얼마 있지 않았고요. 호기롭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겠다 결정을 했는데 현실 속 통장 사정은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았기에 돈을 모아 자립을 할 때까지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께 하나뿐인 딸 며느리가 아닌 정말 본인 자식들처럼 아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자취를 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집안 어르신들과 함께 북적거리면서 사는 게 기대가 됐네요. 혼자 사는 게 그것대로 편하긴 하지만 가족들 틈에서 사는 것도 안정적이고 사람 사는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 기대에 너무 취한 탓일까요?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들어간 다음 날 거나하게 늦잠을 잤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그 전날 일찍 일어날 필요 없다고 하셨어도 그래도 며느리인데 첫날부터 시부모님이 차려주신 아침밥을 염치 없이 받아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아플사 싶은 마음에 잠옷 차린 그대로 거실로 튀어나왔고 주방에서 혼자 가족들이 먹을 아침밥을 준비하시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죄송스러움에 민기적거리면서 국을 끓이고 계시는 시어머니 뒤로 슬며시 다가갔죠. 어머님, 어? 일어났니? 잘 됐다. 안 그래도 너 출근 준비할 시간 됐는데 안 일어나서 깨워야 하나 싶었는데 어서 세수만 후딱 하고 나와서 밥 먹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 먼저 할게요. 무슨 소리야?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 애가 아침밥 할 시간이 어떻게 있어. 그냥 얼른 씻고 밥 먹고 출근이나 하세요.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지연아, 너 완도서 부모님이랑 살 때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네가 아침밥 했니? 네? 아니요. 그래, 지연이는 부모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딸이니까. 나도 우리 지연이를 딸처럼 생각하는데 딸 출근할 때 밥하라고 시키는 엄마가 어딨어. 지연이 너는 이제 우리 집 딸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부터 집안일 때문에 눈치 볼 거 하나 없다. 내가 다 할 거니까. 아 씻으러 가기 전에 된장국 맛이나 한번 보고 가라. 내가 요새 짜게 먹어서 이 간이 맞나 알 수가 없네. 왜 요새도 딸 같은 며느리는 절대 없다고 하잖아요. 딸과 며느리는 절대 다르다고요. 근데 제가 그 딸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정말 결혼하고 시댁에 살면서 굳은 일 하나 해본 적이 없었어요. 빨래나 요리는 시어머니께서 다 도맡아 하셨고 청소는 모두 시아버지께서 하셨거든요. 지금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더 주변 사람들이 절대 믿지 못하는 얘기였죠. 시아버지께서는 워낙 깔끔하셔서 설거지나 바닥 걸레질 같은 걸 본인 성에 차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셔서 제가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꼴을 못 보셨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는 마치 친정에 와 있는 딸처럼 시부모님이 저마다 각기 다른 집안일을 할 때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던 적이 많았습니다. 종종 시누이가 시댁에 오면 늘 뭐라도 하나 거두려고 하는 제게 언니, 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힘쓰는 일만 아들한테 하라고 하고요. 라고 했죠. 그때는 그런 시댁 가족들의 배려와 사랑이 정말 날 가족으로서 나 자체만으로 소중해서 하는
고마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시댁에 잘하고 뭐든 보답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따뜻한 마음이 그저 아무런 의도 없는 순수한 마음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겨울날이었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곧바로 회사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를 해서 합격한 후로 직장이 멀어져서 퇴근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저는 평소와 같이 퇴근을 해서 저녁 준비하는 시어머니 곁에서 쪽파를 다듬으면서 말동무를 해드리고 있었죠. 근데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집에 올 사람은 남편뿐인데 남편이 초인종을 누를 일은 없고 누군가 했어요. 시어머니께는 제가 나가본다고 하고 인터폰 쪽으로 나갔는데 거기다 대고 누구시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현관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처음 보는 여자 한 명과 그 여자 손을 잡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는 마른 체형의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시죠? 여기 박철호 집 맞죠? 네, 맞는데 누구신데요? 마누라 데리고 와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더니 맞나 보네. 그쪽이 박철호 현 부인이고. 순간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잘못 찾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에서 내뱉는 말이 단순하게 방문을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얼굴을 굳히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신데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런 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용건이 뭔지나 말씀하세요. 없으면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이상한 소리나 하지 마시고요. 용건이 왜 없겠어요? 나 박철호 전부인 되는 사람인데 그 인간이 나한테 두고 간 물건 7년 동안 갖고 있다가 돌려주려고 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전부인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비슷한 단어를 혼동해서 착각을 했다고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눈앞의 여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반응 보니까 박철호 그 인간 두 번째 장가라는 거 몰랐나 보네요. 가족들이 한통속대해서 속였구나. 잠깐만요. 제가 그쪽 뭘 믿고 지금 하는 말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못 믿겠으면 안에서 박철호나 박철호 부모 불러서 물어봐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 애가 누군지. 나 7년 동안 박철호 애 떠맡아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나 좋다는 남자도 만났고 그 남자가 결혼하재서 이 애 다시 박철호한테 돌려주러 온 거예요. 7년. 그럼 그쪽 아까 그 물건이라는 게 지금 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 말고 내 발목 붙잡은 물건이 더 있겠어요? 나 재혼하는 집안에서 얘는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아빠랑 살라고 데려다 주러 온 거니까 이제 알아서 하라고 박철호한테 말 전해줘요. 진짜 듣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파오는 말을 잘도 내뱉던 여자는 제 앞에 다른 손에 들고 왔던 진가방 같은 걸 툭 하고 던진 뒤에 잡고 있던 손을 탁 하고 놓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윤수야, 잘 들어. 너 이제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사는 거야. 여기서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듣고 해야 돼. 알겠어? 저기요, 마음대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엄마랑 살래. 여기 싫어. 나도 데리고 가. 윤수 버리지 마. 윤수야, 너 이렇게 뗐으면 아빠 집에서도 못 살아. 너 쫓겨나서 고아원 같은 데서 살기 싫으면 얌전히 엄마 말 듣고 아빠랑 살아. 엄마, 윤수도 데리고 가. 어? 엄마 말 잘 들을 테니까 제발 윤수도 데리고 가. 아이나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여자는 아이를 시댁 현관문 앞에 두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 계단을 통해서 빠르게 달아났어요. 본인 옷자락을 붙잡고 울면서 늘어지는 애를 남이 봐도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매몰차게 떼어내면서 도망쳤죠. 저는 놀라서 그 여자를 쫓아갔고
아이 또한 애절하게 울면서 본인 엄마를 쫓아갔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왔는데 그 여자는 제 눈앞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 가버렸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타고 왔던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애는 엄마, 엄마라고 외치며 택시를 쫓아가다가 넘어져서 정말 처절하게 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말 눈을 감았다가 뜨면 제 눈앞에 모든 게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너무 비현실 같아서 정말 환상이나 꿈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끔뻑거려도 눈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일단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만약 이 아이를 보고 시부모님께서 전혀 모르는 애라고 그 여자가 했던 말을 전면 부인하시면 아이는 파출소에 데려다 주면 되니까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와 함께 집으로 들어서는 아이를 본 시부모님의 표정은 정말 제가 그림만 잘 그렸다면 손수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 소리가 나자 주방에서 나오셨고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께서 대걸레로 거실 바닥을 훔치고 계셨어요. 지연이 들어왔니? 누가 왔길래 밖에까지? 어머, 어떻게 된 거야? 지연아, 걔는? 아니, 윤수가 왜 여기 있어? 제 마지막 희망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아이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시부모님은 저랑 아이를 경악에 찬 눈으로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서 입술을 벌벌벌 떠셨어요. 시아버지는 손에 잡고 있던 대걸레까지 툭 하고 나버리시고 시어머니께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죠. 그럼 정말 사실인가 보네요. 이 애가 제 남편 애가 맞고 남편이 저랑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라는 것도 다 같이 저 하나 속이니까 재밌으셨어요? 지연아, 우리 말 좀 들어봐라. 그게 아니고 우린 다 필요 없어요. 애 떠맡기로 온 여자한테서 진실이 뭔지 듣게 해놓고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세정이 그게 왔어? 아까 걔가 와서 윤수 놓고 간 거야? 재혼한다고 이제 애는 아빠한테 키우라고 하고 갔어요. 진짜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네요. 지금까지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딸처럼 대해주신 것도 다 멍청하게 속아서 애 딸린 이혼남이랑 재혼할 줄도 모르는 불쌍한 애한테 적선해주셨던 거였네요. 아니야 지연아. 우리는 정말 네가 너무 소중해서 소중하고 고마워서 그랬던 거야. 고마웠겠죠. 새파랗게 어린 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난 정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를 너무 아껴주시고 예뻐하시는 줄 알고 좋아하고. 지연아, 우리는 그저 철호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얼마 못 살고 이혼당한 게 한이 돼서 행여 이혼했다, 애 있다는 걸로 네가 우리 철호를 버릴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철호도 네가 떠날까 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 제발 우리를 봐서라도 한 번만 이해해 주렴. 우리가 죄인이야, 죄인. 너무 미안하다, 지연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럼 만약 아가씨가 저처럼 이런 일 겪으면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어떻게 딸이라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속이시냐고요. 시부모님은 제게 머리까지 조아리실 것처럼 나란히 주저앉아서 용서를 비셨어요.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시부모님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서 그랬다는데 제게는 다 이기적인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죠. 시부모님의 변명을 듣던 저는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저 몰래 꾸준히 제 뒤에서 아이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저는 한동안 분을 못 참고 부들부들 떨다가 문득 그런 저를 구석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축 처진 눈으로 저를 흘끔 쳐다보더니
바로 시어머니 품에 가서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안고 아이고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 하면서 눈물을 보이셨죠. 그러다가 퇴근한 남편이 돌아왔어요. 제게 있어서는 이 일의 원흉과도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그리고 바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런 남편을 마주했고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남편은 들고 있던 가방을 툭 하고 떨어뜨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제게 했던 변명과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연아. 너한테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 너무 오래전 일이고 애는 애 엄마가 키우고 있었고 또 너한테 내 이혼 사실이나 아이에 대해 말하면 버려질까 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다고 사랑한다고 하던 내 마음은 전혀 고려 안 하고 그저 당신이 무섭고 두려워서 나 만나고 3년 동안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 다 내가 못나서야. 부모님한테도 내가 부탁했어. 제발 너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럼 우리 혼인신고 아직 안 한 것도 매번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미뤘던 것도 설마 그 여자랑 애 때문이야? 애까지 있으니까 언제든 돌아가려고?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는 정말 너밖에 없고 네가 내 마지막 사람이야. 나는 그저 나중에 이렇게 네가 알았을 때 혹시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괜히 너한테까지 이혼했다는 낙인 찍히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무 염치 없고 양심도 없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나 정말 이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때는 남편이나 시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죄다 나를 세상 바보로 만든 가머니솔로 가득 찬 변명같이 들렸어요. 저는 그래도 고개도 못 드는 남편과 울면서 붙잡은 시부모님을 떨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어요. 그러다 다리도 너무 아프고 몸에 힘이 다 빠져서 가까이 있는 포장마차로 들어가서 소주 한 병을 시켰죠.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누굴 불러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빈속에 소주 한 병을 다 마셔갈 때쯤 완도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걸 꾹 참았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 아직 식당이에요? 이제 문 닫을 준비해야지. 아빠는요? 아유, 말도 마라. 손님 없다고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있는지 연락도 안 된다. 손님이 없으면 손님을 끌고 올 생각을 해야지. 다른 집 가서 지가 손님이 되면 어쩌자는 거니. 네 아빠 때문에 매일 속이 터진다 터져. 너는 잘 지내고? 사돈 어른들은 다 안녕하시지? 그래도 사돈 어른들이 우리 지연이 예뻐해 주셔서 이 엄마 마음이 놓인다.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시잖아. 지연아, 너 지금 우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도저히 제가 당한 일에 대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제가 좋은 집에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아시는데 실상은 정말 속아서 결혼을 한 수준이니 말이죠. 근데 그렇게 제가 받은 배신감과 충격을 도저히 저희 어머니께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끄끄거리면서 울음만 삼키고 있으니 저희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해도 집이 아니니까 힘들지. 우리 딸 곁에 엄마가 있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너무 미안하네. 지연이 너는 장녀라서 뭐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힘들어도 말 못해서 혼자 속 썩히니까 엄마는 늘 마음이 아파. 지연아,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울고 그냥 다 때려치고 엄마한테 와도 되니까 걱정 말어. 어? 지연이 네가 뭘 하든 엄마는 우리 딸 편이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제가 우는 이유도 모르고 그저 제 편이라는 말 한마디에 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쨌든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당장 제가 입은 상처가 한 번에 나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있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게는 해줬습니다. 저는 술 한 병을 다 비우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나오기 전과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모두 거실에 앉아서 참담한 얼굴을 하고 계시고 남편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상태 그대로 있었고요. 아이는 시부모님 방에서 자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집에 들어서는 저를 보고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놀라서 엉덩이를 들썩거렸지만 차마 입은 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고요히 보고 말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리고 당신도 다 지금은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워요. 내일 출근하니까 그냥 빨리 자고 싶고 내가 방에서 잘 거니까 당신은 거실에서 자.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죠. 잔다고 하고 들어가긴 했지만 누워서 몇 시간은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런 기분을 아시려나요? 이제 어떻게 하지라는 내게 당도한 문제에 대해 끝도 없이 걱정을 하다가 해결 방안이나 결론은 안 나고 그저 답답함만 더 세지는 그런 숨막히는 기분을 말이죠. 그러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창문으로 아스라이 새벽빛이 들어올 때 남편이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방에 들어왔는지 옷장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제게 자다가 눈을 뜬 걸 봐서 가만히 저를 쳐다봤고요. 저는 그 얼굴을 보기 싫어서 뒤돌아 누웠고 가만히 있던 남편은 돌아 누운 제 뒤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싫으면 윤수는 도로 지 엄마한테 보낼게. 정 안 되면 부모님께 맡기고 우리는 분가를 하든 아니면 정말 고아원에라도 보낼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혹시 나랑 이대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구질구질함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면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어리석은 착각도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실망을 했네요. 저를 붙잡겠다고 어린 자식을 버린다니 제가 저런 말을 듣고 얼씨구나 좋아할 줄 알았냐고요. 모욕을 들은 것만 같아서 뭐라 쏘아붙이려고 했는데 그때 살짝 열려있던 방문이 열리면서 아이가 얼굴을 빼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언제 깬 건지 잔뜩 쉰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아빠, 아빠도 나 어디 보낼 거야? 아빠도 윤수가 필요 없어서 엄마처럼 버릴 거야? 그렇습니다. 아이가 남편이 제게 한 이야기를 문 밖에서 들어버리고 만 거죠. 참담한 심정으로 경솔한 말을 내뱉은 남편을 노려보는데 아이는 덜 열려있던 문을 벌컥 열어 제치더니 남편에게 달려와 남편의 허리를 부여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아빠,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이제 엄마한테도 가기 싫어. 엄마는 맨날 내가 말만 하면 때리고 친구 데려오면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가둬둔단 말이야. 아빠, 나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을 테니까 제발 버리지 마요. 네? 아빠, 나 혼자 될까봐 정말 무섭단 말이야. 아이는 정말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당황해서 그런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힘들게 지금까지 엄마라는 여자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루에 밥은 많으면 두 끼, 적으면 한 끼씩 줬고 그마저도 그냥 찬물에 밥 말아줘서 김치나 햄만 던져줬다고 합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집에 아저씨들을 데려왔는데 오는 아저씨 중에는 아이를 때리는 인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여자는 네가 뭐 잘못한 게 있겠지 라고 하며 오히려 아이를 혼냈다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동학대로 잡혀 들어갈 만한 상황이었고 아이가 왜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에게 엄마 집에도 안 간다고 제발 버리지 말라고 하는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이는 남편의 품에서 겨우 진정이 돼서 울음을 그쳤고 남편은 그런 아이를 안아주고 출근을 했어요. 저는 남편보다 출근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느리기에 그 새벽에 집에 남은 건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시부모님과 그리고 깨있는 저와 아이였어요. 어색함만 감도는 집안에 아이는 제 눈치를 슬며시 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에 와서 제가 화내는 모습만 봤으니 제가 무섭긴 하겠죠. 근데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문 앞에 아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남편의 얼굴을 닮은 아이는 우물거리면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줌마는 내가 밉죠? 당황스러웠어요. 7살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어린애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니 뭐라 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넌지시 되물었죠. 내가 왜 널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 나 오고 나서 계속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소리 질렀잖아요. 아줌마는 내가 미워서 아빠한테 나 버리라고 할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겠니? 그럼 저랑 같이 살 거예요? 아빠랑 같이? 그 말을 하면서 계속 축 처져 있고 빛을 잃은 것처럼 어두운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입고 있는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가느다란 다리에 자리한 멍들이 보였어요. 군데군데 하나는 푸르스름하고 하나는 누런 게 각기 다른 때에 든 멍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아이를 보면서 솔직히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나 몸에 든 멍은 그동안 이 어린애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이 아이의 등장으로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 기구하다 싶었죠. 저는 깡마른 아이의 몸을 보다 넌지시 물었어요. 배고프지 않니? 좀 이르긴 하지만 아침 먹을래?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 앞에 앞장서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뒤로 아이가 차박차박 발소리를 내면서 따라오는 걸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있던 국을 데우고 계란 후라이에 소세지와 밑반찬들을 꺼내서 식탁에 차렸어요. 아이는 제 옆에서 눈치를 보다가 수저를 놓고 물을 꺼내 따라서 제 옆에 놔주더라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은 아이는 눈앞의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음식이 있으니 무작정으로 쑤셔 넣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엄마라는 여자가 밥을 잘 안 줬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아이는 제 눈길을 느꼈는지 급하게 먹다가 저를 흘끗 보고 흠칫 놀라더니 아주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먹다가 흘린 밥풀이나 반찬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주워서 본인 입에 빠르게 넣기도 했고요. 누가 이 어린아이에게 눈치 보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눈치가 없으니까 애잖아요. 근데 이 어린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른 눈치를 보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니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나오시다가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저와 아이를 보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고 못하셨던 거겠죠. 그리고 저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제가 내려야 하는 결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직도 제 얼굴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앉혀두고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용서가 안 되고 어머님이나 아버님, 남편 모두 미워요. 의도가 어떻게 됐든 절 속인 건 맞잖아요. 저를 속인 것도 제게 잘해준 것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저를 더 슬프게 해요. 근데 그래서 아직 이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나 봐요. 지연아, 그럼 그렇다고 내가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도저히 당신이나 어머님, 아버님을 버릴 용기가 안 나서 그런 것뿐이니까. 어쨌든 당신이나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진심으로 사랑을 줬던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행여 나 때문에 당신 아들 버린다는 소리 하지 마. 그 죄책감 갖고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지연아, 지금 그 소리는 설마. 저 아이 윤수, 제가 이 사람하고 키울게요. 그러니까 당신 고아원에 보낸다는 소리는 두 번 다시 하지 마. 사람이 돼서 어떻게 본인 자식을 버려? 아무리 당신이 날 위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야. 내 애를 갓난 아기 때부터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남의 집 애를, 그것도 곧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를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려울 거야. 실수도 많이 할 거고 어쩌면 중간에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시도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은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의아하실 테죠. 무모하고 어쩌면 답답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저도 남의 얘기가 됐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저마다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가 있잖아요. 저는 차마 저조차고 그 어린애를 가족과 떨어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도 남편이나 시부모님을 포기할 자신이 없으니 최선의 타협점을 찾은 거죠. 아마 그날이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인생에서 최고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게 고맙고 미안해서 하염없이 울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네요. 물론 그 선택이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과도기도 있었어요. 윤수는 쉽게 제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저를 등 뒤에서 꼭 안으면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이 모든 게 마법같이 그냥 이뤄진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3년 뒤에 제가 임신했을 때는 윤수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새로 태어날 동생을 보고 이제 막말로 친자식이 생겼으니 본인은 뒷전이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을 느낄까봐 노심초사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 첫째 아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였네요. 윤수는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정말 10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을 직접 업어 키우다시피 했어요. 둘째 아들이 막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 제가 감자탕 집을 인수해서 한창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때 어린이집에 가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던 게 바로 중학생이었던 첫째 아들이었어요. 저는 행여 애가 아직도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착한 아이 역할을 도맡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나 남편이 가서 데리고 오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제 말에 첫째 아들은 맑게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나는 어렸을 때 형이나 누나가 진짜 갖고 싶었어요.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늘 혼자고 날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 곁에서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이한테는 내가 그런 형이 돼줄 거예요. 그리고 얘 더 크면 이제 친구랑 노는 게 더 좋다고 나랑 놀지도 않을 텐데 지금이라도 많이 놀아둬야죠.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첫째는 둘째를 데리고 시간만 나면 참 많이도 돌아다녔어요. 한 번은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첫째가 고등학생일 때 주말에 첫째가 둘째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올 시간대쯤 비가 와서 제가 버스 정류장 근처로 애들을 데리러 갔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애들이 내릴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때 버스에서 내리는 첫째와 둘째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봤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본인이 입던 웃옷을 벗어서 둘째에게 둘러주고 둘째를 얼싸안고 비를 피해 달리는 첫째를요. 첫째는 그렇게 달리다가 저를 보고 반가웠는지 정말이지 해맑게 웃더라고요. 둘째도 달리는 형 품에 안겨 있는 게 기분이 좋은 건지 정말 자지러지면서 웃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새삼 깨달았네요. 아, 내가 저 모습을 보기 위해 모든 걸 감수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구나 하고요. 또 동생에게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곁에서 힘을 준 아이였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그랬죠.
시아버지께서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도 매일같이 할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 갔던 아이가 첫째였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20여 년이 흘러 남편마저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것도 첫째였죠. 만나게 된 계기와 과정은 물론 저도 첫째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지만 첫째는 그 충격적인 만남이 전혀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 안에서 정말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소중한 아들로 성장해 주었어요. 아버지를 따라 나란 일을 한다며 경찰 공무원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딱 한 번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마저 시아버지와 같이 암으로 떠나보낸 저는 심각할 정도로 건강 염려증이 생겼어요. 심지어 그맘때쯤 시어머니께서도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셨고요. 저는 두 아들들에게 최대한 빨리 건강검진을 받고 최소한 반년에 한 번씩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젊긴 해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과도한 걱정은 꼭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 생기는 거라고 했나 봐요. 두 아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을 쏙 빼닮은 둘째 아들은 병력까지 닮았더군요. 처음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그렇게 간 대학병원에서 한 조직검사에서 둘째 아들은 간암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둘째 아들 간에 자리 잡은 암의 크기가 크고 수술을 해도 남은 간이 제 기능을 다 못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간 이식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제가 둘째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지 적합 여부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형은 저나 둘째 아들이나 O형으로 같아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간 크기가 맞지 않아서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일단 치료를 하면서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둘째 아들은 제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을 해도 겁을 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 떨리는 나날을 보내며 제발 하루빨리 기증자가 나타나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제 기도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낸 걸까요? 하루는 자취를 하던 첫째가 집에 왔더라고요. 워낙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집에 와서 저와 같이 밥을 먹거나 얼굴을 보고 가는 애라서 동생 걱정하는 엄마 걱정돼서 들리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첫째는 제게 어떤 종이를 내밀더라고요. 윤수야, 이게 뭐니? 간 기증 적합 확인서예요. 엄마, 내 간 형식이한테 이식할 수 있대요. 적합 심사도 했고 이식 대상자로 선정도 됐어요. 이걸 기뻐해야 하나요? 아니면 슬퍼해야 하나요? 둘째가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마땅히 일어나서 춤이라도 춰야 하지만 첫째가 그 기증자라니. 장기 이식은 이식을 해주는 만큼 이식자가 잃는 게 훨씬 많은 수술인데 그걸 덜컥 하겠다는 첫째를 보고 차마 그래 잘 생각했다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첫째는 저를 안심시키는 말만 늘어났죠. 이번 달 초에 2차 검사 받았고 2주 전에 심초음파 검사까지 다 끝내서 국가 승인까지 받았어요. 옛날에는 혈액형이 같아야만 했는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혈액형이 달라도 가능하대요. 저 몸 관리 잘해서 지방간도 없고 크기도 커서 엄마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잠깐만 윤수야. 너 진심이니? 네 마음은 너무 잘 아는데 이거 그렇게 금방 내릴 결정 아니다. 너 수술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고생해야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안다고. 엄마, 이거 금방 내린 결정 아니에요.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결정이고요. 동생이 당장 이식을 받아야 하고 형이 대상자라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형식이 내 동생이에요. 제가 아니면 누가 걔를 돌봐요. 그때 처음으로
윤수를 제 아들로 받아들인 걸 후회했습니다. 평생 사랑받길 간절히 원해온 아이를 제가 이용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어른들 눈치 보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매분 매초 싸워온 애의 마음을 말이죠. 윤수가 이식할 수 있는 간이 없다고 해도 저는 부모로서 윤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텐데 아들은 아직까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아니지 싶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니 첫째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행여나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기증하기로 한 건 형식이가 제 동생이고 제가 형식이 형이니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전에 처음 본 저를 아들로 품어주신 것처럼 저도 형식이를 정말 사랑하는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잘했다고, 장하다고, 역시 내 아들이라고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첫째는 둘째에게 간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2주가 넘는 수술과 회복 기간 동안 많은 감정들이 저를 스쳐갔어요. 특히 이식 수술이라서 첫째와 둘째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복도의 즐비한 수술실 앞에서 두 아들을 동시에 배웅해주는 그 마음을 아마 해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 모르실 겁니다. 각자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손도 꼭 잡아주고 얼굴도 쓰다듬어 주는데 수술 받는 저들 걱정은 안 하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릴 엄마 걱정만 하더군요. 총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고 기증자인 첫째가 먼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회복실에 있을 때 한 번 깨어났었는데 동생을 찾더라고요. 형식이도 나왔냐며 아직 이식 수술 중이라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니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고요. 제가 참 눈물이 없던 사람인데 사람이 인생에 소중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울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젊음이 역시 자산이라고 아들들은 모두 무탈하게 회복을 했고 지금은 수술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넘게 지났어요. 둘 다 꾸준히 검사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이 건강하기만 하네요. 하늘에 감사하고 그렇게 강하게 커준 제 아들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한 친구가 저와 제 첫째 아들을 보고 한 소리가 있었어요. 저희 둘은 참 잘 만났다고요. 얘가 처음에 제가 남편이 전처에게서 본 아이를 맡아 키운다고 했을 때 뜯어 말리던 애였거든요. 왜 고생을 자처하냐고요. 근데 그랬던 애가 글쎄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을 줄 아는 저와 사랑을 받아 마땅했고 또 그 마음에 보답을 할 줄 아는 아들이 만나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처음 아들을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을 때 100%의 확신으로 한 건 아닙니다. 반신반의했고 언젠가 이 일로 후회할 일이 생기면 어쩌나 수천 번의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어찌 완벽한 확신으로 인한 선택으로 돌아가겠어요? 그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약간의 가능성을 믿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선택을 내려야 그게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방법이니까요. 이 사연을 여러분께 보내게 된 이유는 앞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첫째 아들의 결혼 때문인데요. 첫째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비로소 제 시어머니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전까지도 시부모님이 절 예뻐하고 소중히 여겨주셨던 건 제게 거짓말을 했던 마음의 짐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며느리를 보게 되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선택하고 내 아들이 사랑하는 상대는 제게도 자연스럽게 소중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참 착하고 참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 뭘 보고 결혼하기 마음먹었냐고 물으니까 동생에게 간 이식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그렇게 큰 결정을 가족을 위해 내릴 줄 아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요. 말도 참 잘하죠?
바짝 긴장을 하면서도 조잘조잘 얘기를 잘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도 나를 보고 이런 감정이었을까 싶었네요. 시어머님은 지금도 자주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제는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만 보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셔서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또 너털하게 웃으면서 저도 늘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마음의 연장선은 늘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만큼 그저 못해준 것만,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나서 후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을 그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끝내려면 아무래도 눈물을 흘리기 전에 후회할 만한 일을 안 만드는 거겠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네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늘 후회 없이 그저 즐거움만 가득한 사랑을 가족들과 나누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